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아토믹. 안녕하세요. 베이입니다. 와우. 오늘 뒷방 상영관의 262번째 상영작은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의 신작 키메라입니다. 선정 이유라면 행복한 라짜로를 저희 둘 다 너무 좋아했는데 그 이후로 장편을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개봉한다고 해서 당장 이건 해야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줄거리 먼저 들어볼까요? 네. 1980년대 이탈리아 영국인 고고학자 아르투는 감옥에서 나와 투스카니로 가는 열차를 탑니다. 아르투는 언제나 죽은 그의 연인인 베니아미나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무덤 속 유물들을 파면서 베니아미나를 언제나 찾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 아르투는 도굴꾼 집단인 톰바롤리와 어울리기도 하고 삶을 다채롭게 꾸릴 줄 아는 이탈리아와 잠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뒤로하고 아르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최근에 만화책에 갑자기 빠져 있었어요. 사실 아직 저는 이북도 안 보는 좀 거부감이 있는 그런 종이책에 대한 집착이 아직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만화책은 보고 싶은 게 있어도 다 사자니 부담스럽고 뭔가 만화 카페 같은데 가자니 약간 그게 저는 어색해가지고 뭔가 어릴 적부터 만화책을 많이 본 사람은 아니라서 항상 좀 망설이다가 그 바나나 피쉬가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아마 그 한국 그거에는 최근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게 뜬 거를 보고 그래도 원작을 읽어야겠다. 제가 한 2권인가 3권까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야지 하고서 네이버 시리즈로 보게 됐는데 보면서 외전까지 다 보면서 새벽에 혼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훔치고 막 그러면서 봤답니다. 저는 그 바나나 피쉬를 만화책 말고 애니로 지난 학기에 가을, 겨울 이때 봤는데 계절도 딱 맞고 그래서 저도 약간 학교 다니면서 하나씩 보면서 되게 울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 외전을 꼭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그게 네이버니까 약간 그 충전할 때 네이버페이 이런 걸로 했는데 그게 뭐 자동 충전인가 뭘 하면 포인트를 뭐 더 준다고 이렇게 써있길래 그거를 이제 어차피 그 화가 꽤 많으니까 그걸 생각해두고 이제 했는데 그게 한 번에 제가 2,000원씩 뭐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네이버페이는 단위가 10,000원 단위로 이게 그 충전이 되는 거예요. 네이버페이에는. 그럼 만약 내가 2,000원을 그 쿠키 충전을 하면은 네이버페이는 10,000원이 들어가고 이제 만약 0원이었다면 10,000원이 들어가고 거기서 2,000원이 이제 그 쿠키로 되는 이런 식인 거죠. 최소가 10,000원인 거죠. 네이버 페이로서. 근데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그냥 계속 자동 충전하면서 열심히 왔죠. 그러다가 뭐 다른 거 결제하려고 네이버 페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16만 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내가 언제 저는 그걸 미리 충전해 놓진 않거든요. 네이버 페이를. 이게 뭐지 하다가 내역을 보니까 다 쿠키 충전. 너무 웃겨가지고 쿠키 몬스터시네. 정말 위험하다 이거. 그래서 결국
남은 거를 이제 또 열심히 봐야겠다. 이왕 충전돼 있는 거 해서 이제 보석의 나라라는 만화까지 다 보았답니다. 그것도 보면서 혼자 아파하고 슬퍼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사실 근황 토크 때 만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쁜데 진짜 잠도 거의 잘 못 자고 지금도 조금 아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할 일 열심히 해도 할 일이 안 끝나요. 그래서 근데 그 할 일 와중에 뭔가 쉬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해서 그걸 그냥 때려치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 쉬는 게 진짜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틈틈이 만화를 읽고 있어요. 근데 저도 공교롭게도 그 바나나 PC 작가님인 요시다 김이 작가님의 신작인 우타강의 시간을 읽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아직 2권까지밖에 안 나와가지고 3권이 나오려면 아주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해요. 물론 기다리는 게 슬프진 않지만 그래도 좀 아껴보느라고 1권을 거의 한 페이지 거의 몇 분이나 되게 천천히 읽었어요. 막 대사 하나하나 그림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근데 그렇게 읽었는데 너무 그런 행복감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도 그 만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약간 그런 신작 이런 만화나 뭐 TV 시리즈 이런 거를 좀 못 봐요. 그 한 번에 봐야 돼요. 약간. 그 기다려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자꾸 만화책도 막 이제 뭐 친구들이 추천해 준 거나 좀 요새 인기 있는 거 이런 게 있어도 뭔가 그 완결 아니면 웬만큼 그 길이가 있지 않으면은 좀 계속 묻어두고 오히려 고전들로 향하게 되는 이미 연결이 나는 작품들 좀 그렇게 고르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만화책을 대거 구매했는데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샀나 아무튼 계속 사고 싶었어요. 이건 제가 지난 1학기 때 울면서 봤던 스키과 로퍼라는 만화인데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엄청 밝고 그런 인간관계? 학교에서의 인간관계를 다룬 만화책인데 좀 여러 인물들을 다채롭게 그려서 전 너무 항상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지 생각하면서 본 그런 만화인데 그 만화를 제가 애니로만 봐서 책을 이번에 사게 됐어요. 7권까지 나온 걸 이렇게 한꺼번에 다 사서 너무 지금 책꽂이에 쌓아놨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종이책이 주는 그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그게 또 만족감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바나나 PC도 사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재밌으니 저는 애니는 아직 안 봤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애니나 만화책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홍보 타임으로 넘어가서 뒷방 상영관에는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최근에 또 팟빵에 가을햇살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3가지 그러면서 첫 번째는 이제 최강야구 시즌3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 디셈버의 뒷방 방송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이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봉 이 3가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최강야구는 아마 그 넬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어서 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 메이 디셈버 저희가 버터가 방송을 혼자 했어요. 제가 그 편집도 할 겸 저도 메이 디셈버 되게 기다리던 작품이었어서 궁금해서 들었는데 일단
가을햇살님께서 남겨주신 글은 30대 유부녀와 10대 소년의 불건전한 소재 때문인지 오스카에도 각본상 하나만 겨우 노미되고 참 아쉬워요. 저는 이 영화가 기대 이상으로 좋았거든요. 도덕의 회색지대, 인신론적 상대주의, 그냥 어른들이 하는 것, 그리고 자아가 튼튼하단 건 뭘까 등등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뒷방 방송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버터 얘기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되게 라디오 같더라고요. 진짜 혼자 하니까 더 느낌이. 네, 버터가 너무 귀여웠던 게 계속 혼자 엄청 잘 얘기를 해요. 막 거의 뭐랄까 이렇게 그 중간 틈 없이 얘기를 잘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다 불쑥 갑자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뭐 친구들은 어떨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게 잘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사실 비하인드가 있는데 제가 그때 리허설을 같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리허설까지 했구나. 네, 근데 그때 버터 씨랑 되게 재밌는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버터도 잘했으니 혹시 메이 디셈버 보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의 영화 키메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감독님이 사실 이 이름이 굉장히 다들 가지각색으로 불렀었어요. 한 라짜로 때까지만 해도 되게 여기저기 다른 발음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아버지가 독일 출생이셔서 좀 그쪽의 성인 것 같은데 뭐 로르바허, 로바허, 로르바케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다가 이번에 좀 수입하신 M&M 거기서 좀 확정적으로 이름 발음을 이제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체 로르바케르라는 성함이시고 이탈리아 분이신데 이제 아버지는 독일인이시고 어머니는 이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고향인 이탈리아 시골에서 자랐는데 이제 가족들이 특히 아버지가 양봉업자셔서 집에서 양봉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자랐고 또 집 주변을 둘러보면 다 상가들, 정말 시골. 그런 극장도 없고 TV도 부모님이 잘 안 보여주던 그런 시골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게 아무래도 그런 무덤을 파는 유물을 발굴하는 그런 영화다 보니까 인디아나 존스 얘기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도 자기가 어릴 적에 봤던 영화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라는 영화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도서관에서 되게 작은 화면으로 온 마을 아이들이 거기 모여서 그 영화를 봤대요. 근데 그 감독님의 이제 고향이 지금 영화의 배경이 된 그 곳인데 거긴 정말 땅 파면 그냥 뭐가 나오는, 누가 뭐 건물 지으려 하면 뭐가 나오고 놀다가도 화병 조각들이 막 발견되는 그런 동네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엔 되게 그런 게 뭔가 중요하다거나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이게 멋지고 되게 대단한 거구나 그런 거를 좀 느꼈고, 그게 뭔가 모험에 대한 열망 같은 거를 느끼게 했대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막 동네 친구들이랑 땅을 열심히 파고 막 탐사를 하고 그러면서 놀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작품들을 쭉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다큐멘터리였는데요. 서커스에 대한 다큐였어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다니는, 그러면서 서커스를 하는 어느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는데 제목이 이제 이탈리아어로 Un piccolo spettacolo라는 그런 제목인데 번역을 하자면 작은 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다큐멘터리지만 이 사람들의 이 실제 삶을 보면서 뭔가 다른 삶을 경험할 수 없을까? 다른 세상을 뭔가 만들어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픽션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만든 첫 장편이 천상의 몸이고 이거는 우리가 종교를 어떻게 배우게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래서 속할 곳을 찾아다니는 소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원더스 이거는 이제 양봉하는 가족들 이야기래요. 그래서 자신의 자전적이기까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릴 적 세계와 매우 밀접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언니인 알바 로르바케르 배우와 함께한 첫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뭐 단편 작업들도 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미우미우에서 이제 여성 감독들이랑 하는 단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그것도 되게 귀여운 영화를 만들었고 이게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한 영화라서 이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더 드레스 약간 이런 의미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옷을 뭔가 이 옷도 하나의 생명체 같은 뭔가 옷의 입장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옷의 언어를 만들어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냥 진짜 우리 옛날에 도깨비 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막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뭔가 제스처나 억양이랑 좀 비슷한 단어들로 대충 뭔 내용인지 알겠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행복의 라짜로가 나왔었고 이제 4개의 도로라는 단편도 있었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 어린 소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무주 산골 영화제에 동시대 시네아스트로 이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님이 선정되셨대요. 그래서 무주에서 단편과 장편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이 더 원더스가 너무 보고 싶은데 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상영한다고 해서 정말 근데 영화제 한번 이렇게 오고 나면 그래도 조금 상영을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에모시네마라던가 그런 데서 좀 특별전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배우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주인공인 조시 오코너 아루투 역을 맡았는데 저는 이분을 이제 더 크라운이라는 시리즈에서 조시가 아니라 찰스의 청년기를 맡았던 그 배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나 정말 쥐어받고 싶은 쥐어받는 게 아니라 메타작을 하고 싶은 그런 역이라서 굉장히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선 되게 고고학자에 잘 어울리는 사람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이 알리체 감독님을 정말 좋아해왔고 같이 작업한 이 영화도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둘이 막 인터뷰하는데 거의 너무 화기애애하고 계속 웃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알리체 감독님의 그 행복한 라짜로를 이제 극장에서 보고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영화 생각하면서 런던을 막 1시간씩 걸어 다녔대요. 그냥 정처 없이 아루투처럼 이렇게 돌아다녔고 그래서 알리체 감독한테 막 연락을 하고 싶어 했다고 하죠. 그래서 편지를 여러 번 보냈는데 근데 뭔가 정확한 주소를 몰라서 그냥 알리체 로르바케르, 움부리아,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만 써서 거의 뭐 서울 김서방 찾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체통에 넣어서 몇 통을 보냈었다고 하네요. 근데 당연히 전해지지는 못했고 맞아. 이제 나중에 그 알리체 감독님이 그런 편지가 있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조 씨한테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줌으로 이제 미팅을 했고 원래 아루투는 훨씬 좀 나이가 많은 캐릭터였는데 조 씨를 보고 나니까 너무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싶어서 캐스팅을 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편지에 관해서 또 재밌는 평행 이론이 있죠. 아, 맞아요. 이 영화에 잉그리드 베르그만과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딸인 이사벨라 로셀리니가 등장을 하죠. 플로라 부인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연이 닿게 된 계기가 잉그리드 베르그만이 로셀리니의 영화를 보고 너무 출연을 하고 싶어가지고 로셀리니한테 편지를 썼대요. 근데 마치 조 씨처럼 주소를 몰라가지고 보내지 않고 있다가 거의 뭐 쓰고 나서 1년 뒤에 스튜디오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두 감독과 배우가 편지로 만난 것처럼 이 영화의 감독과 배우도 편지로 만나게 된 평행 이론 같은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뭔가 로셀리니와 그 둘의 이야기는 뭔가 그 시대면 그랬을 수 있겠다 싶은데 조 씨는 이 행복한 라짜로가 불과 뭐 몇 년 전 영화인데 이메일도 아니고 그 편지를 보낼 생각을 했다는 게 뭔가 너무 이 아루투 같아요. 아루투는 손전등 안 쓰고 촛불을 계속 쓰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골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감독님의 언니인 알바로 우르바케르가 깜짝 출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는 스파르타코 또는 이제 진짜 이름 프리다인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우 너무 좋아해요. 제가 약간 좋아하는 배우들, 특히 여배우들의 이미지가 좀 약간 아름답은데 뭔가 슬프고 사람이 뭔가 사랑스럽기도 한데 좀 예민하고 사람이 뭔가 신경질적인 느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캐릭터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줄리안 무어, 커스틴 던스트, 미셸 윌리엄스, 캐리 멀리건 좀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알바로 우르바케르도 좀 저한테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I am Love에서 처음 봤었는데 이제 그때는 특별한 관심은 없었다가 행복한 라짜로에서 보고 정말 반했고 그래서 찾아봤던 영화가 앨리스의 하늘 아래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좀 동화 같은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보기 장면으로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등 다시 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인상은 좀 전작들처럼 그런 신화적인 우화적인 느낌은 있지만 뭔가 특히 라짜로보다 더 발랄하다? 좀 더 유머스럽다고 해야 돼. 유머스럽다라는 말이 있나요? 유머러스하다? 유머러스하다? 아무튼 좀 재미가 있고 좀 더 다채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연출 면에서도 그 필름도 좀 다양하게 35mm랑 뭐 16mm도 사용하고 그리고 그 비율 같은 것도 달라지고 좀 슬로우 모션이라 해야 되나? 아니 빨리 감기 같은 좀 스톱 모션처럼 보일 정도로 좀 이렇게 살짝 끊기면서 돌아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굉장히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보면서 거의 초반 장면을 느낀 게 이 영화가 찍고 있는 장소를 뭔가 잘 느낄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로 땅을 촬영한 것도 그렇고 영화에 등장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아르투에 뭐 오두막이 있는 그 절벽이라든지 오두막 안이라든지 플로라 아주머니의 집이라든지 뭐 무덤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되게 잘 느껴지게 뭐 공기가 다 느껴지게 찍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돼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약간 아무튼 도시이긴 한데 그 도시의 소리나 뭐 빛이나 사람들이 더 잘 느껴지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뭔가 초반에는 되게 시대가 좀 불분명하게 느껴지잖아요. 시골이기도 하지만 뭔가 옷이나 차가 등장해도 그게 도대체 몇 년도인지 저는 좀 가늠을 못했거든요. 이제 중반부쯤에 그 동물병원 찾아가면서 뭔가 번쩍번쩍한 건물들 이런 게 나오면서 좀 더 이제 현대를 배경이구나 싶었는데 뭔가 그런 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뭔가 그 시대가 되게 불분명한 느낌? 그런 뭔가 혼재돼 있는 그 느낌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를 다뤄서인 것 같기도 해요. 80년대 그렇죠. 이탈리아의 그런 시골 풍경과 도시 풍경이 너무 다르고 딴 세상 같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뭔가 감독의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처음 시작했을 때 되게 그 차에서 트는 노래가 막 나오고 그런 게 이번에 좀 노래가 많이 쓰였다? 좀 더 뭔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뭐 옛날에 그런 오페라 같은 그런 노래도 쓰였지만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의 노래도 쓰고 싶어서 이제 쓰인 게 크라프트베르크 노래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게 아마 그 초반에 뿅뿅거리는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라짜로에서도 약간 그 이제 시대가 흐른 뒤에 그 후반부에선 시대가 좀 흐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뭔가 그 시대를 설명할 때 나온 게 TV에서 노래가 나오거든요. 약간 뭐랄까 좀 90년대 MTV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댄스 뮤직이 나오는데 제목이 Dreams Will Come Alive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제가 그 영화 보고 이 노래에 빠졌어가지고 그걸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뭔가 이 영화 보면서도 뭔가 노래로도 좀 이 시대를 암시를 하고 있었나 싶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의 영화를 설명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신화, 뭐 현대의 신화, 우화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볼 때 뭔가 이 캐릭터들이 뭔가 그런 신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각각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느껴서 좀 그런 집단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르투와 함께 이제 도구를 하러 다니는 트롬볼리 일당이 있어요. 되게 시끄럽고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 사람들이 되게 좀 이제 신화에서는 뭔가 신은 아닌데 좀 되게 장난스럽고 짓궂은 그런 요정들 좀 판 있잖아요. 네. 그 약간 그런 캐릭터 같았어요. 좀 막 이리저리 날뛰고 막 들쑤시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뭔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느낌?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런 분위기인 사람들이 많다를 보여주는 느낌? 맞아요. 되게 뭔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속에 아르투가 있으면 즐거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되게 마초적이고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좀 여성을 뭐라고 하지? 뭐 하찮은 일만 취급하고 같은 집단인데도 그쵸. 그런 게 있고 뭔가 수틀리면 배신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조금 네 그렇게 그려요. 되게 다양하게. 뭔가 좀 아루트는 그런 돈이나 뭔가 그런 거에 엄청 집착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그런 유물에 대한 뭔가 애정이나 관심이 아니라 정말 돈을 위한 돈을 따라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맞아. 그런 면에서도 아루트랑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배경이 된 80년대 이탈리아를 감독님이 설명할 때 얘기한 것들이 이때가 도굴이 굉장히 많이 되던 시기래요. 뭐 이탈리아를 포함한 곳곳의 유럽에서. 근데 그래서 그 도굴된 유물들을 거래하는 암거래 시장이 거의 마약 시장보다 클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정말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감독님의 그 어린 시절 시골에서는 그냥 마을에 가면 바나 카페에 가면 사람들이 다 어디 집에서 뭐가 나왔고 누가 뭘 팔아서 얼마를 벌었고 막 도굴꾼들의 무용담 이런 걸 그냥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감독님이 생각했던 게 사실 이 도굴을 한다는 거는 위에 세워진 뭔가 뭐 동상이라던가 어떤 탑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지하에 사람들이 못 보게 숨겨진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고대 로마 이전에 에스토리아인들은 그걸 이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소중하거나 아름다운 것들을 그 안에 넣어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 도굴꾼들이 어쨌든 불법이지만 그게 굉장히 많이 자행되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의 법이나 그런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어겨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지하에 이런 죽은 사람들의 법은 정말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이런 궁금증과 좀 두려움 같은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상반된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법 그런 거를 좀 탐구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또 하는 말이 그 도굴꾼들을 잡는 경찰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경찰들이 너희는 나라의 재산을 훔쳐간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그 무덤 속에 있는 물건들은 다 항상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었고 뭔가 그걸 나라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데 뭔가 나라는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잘 책임져주지 않고 뭔가 옵션이 없는 느낌의 다른 직업 마땅한 직업이 없고 농사를 지어서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른 삶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그런 노동의 굴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만 뭔가 다른 길은 없고 그래서 도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뭐 되게 모순적인 것들 많이 느껴졌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사용해도 괜찮지 않나?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뭐 이들이 그래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굴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건데 근데 그거를 국가가 방해를 하는 그런 모순. 또 기차역이 나오잖아요. 오래된 기차역. 근데 그거를 이탈리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은 살 곳이 없어서 지금 뭐 그 플로라 부인의 집에서 일하면서
아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공간을 보고 그 공공기차역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 얘기를 하면서 공공기차역은 우리 모두의 것이지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근데 그 말이랑 뭔가 그 땅속에 있는 물건들이랑 겹쳐져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플로라 부인이랑 이탈리아가 그 역사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것이라면서도 또 그러면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약간 그 말이 비슷한 듯 그 뉘앙스가 다른데 그게 딱 그 무덤 속 유물들에게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롬볼리들처럼 이 그냥 지금의 삶을 사는 캐릭터 중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는데요. 전 사실 노래를 배우려고 플로라 집에 왔다고 하잖아요. 뭐 하숙생 이렇게 불렀는데 근데 노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죠?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 수업을 뭐 해준다고 피아노를 치면서 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탈리아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을 숨기면서 어떻게든 좀 살고 싶어하는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가 그 아르투가 그리워하는 그 여자친구 있잖아요. 죽은 여자친구 베니아미나가 뭔가 땅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탈리아는 땅 위에 있는 사람인데 되게 식물의 이미지 같았어요. 그래서 옷에도 좀 꽃무늬나 이렇게 꽃이 그려진 옷들이 몇 번 나오고 되게 아르투 집 보면서 자기 고향에도 이런 나무들이 있었다. 그런 나무들 얘기하고 그래서 되게 뭔가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는 사람? 좀 어떻게든 생존하는 게 일단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전 이탈리아 보면서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삶에서 이렇게 많은 걸 만들고 꾸리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 게 아르투 집에 불쑥 찾아오잖아요. 근데 보고 되게 멋지게 꾸미고 산다는 맞아. 거를 약간 알아봐줬어. 이해 못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약간 헛간 같은 데서 사실 잘 꾸리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쵸. 그 안에서 뭔가 그걸 만든 사람이 뭘 생각하고 어떤 의도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둘이 좀 비슷한 결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랑 다시 아르투가 제외했을 때 이제 이탈리아는 그 폐역사에 자기만의 어떤 공동체를 꾸려서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생기가 가장 넘치는 장면이라 느꼈고 사실 이탈리아가 그 전까지는 좀 특이한 여자 같다? 좀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약간 꿍꿍이를 좀 모르겠는 것도 있고, 플로라 부인 집에 왜 갔는지라던가, 뭐 아르투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약간 좀 저는 묘하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 공동체를 꾸린 걸 보고서는, 뭔가 그런 게 이해가 됐어요. 일단 살고 싶었구나, 좀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집 안에서 이탈리아를 딱 만났을 때 이탈리아가 의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항상 이런 사람이구나. 그냥 주변에 뭔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도 그걸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뭔가 정돈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근데 그게 왜 좋았냐면 뭔가 유물에 대해 생각하는 거랑 그게 약간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르투가 되게
평민들이 쓰는 유물 같은 거 뭐 대단한 조각품이 아니어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래서 뭔가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약간 아름답게 여겨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물이라면 뭐 박물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쓰는 물건이다 하면은 유심히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같은 그런 거리감이 생기는데, 근데 보통 일상에 있는 물건을 보고 아름다움을 물론 느낄 수 있지만, 근데 그런 유물처럼 뭔가 멀리서 바라보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언제나 뭐 과거든 현재든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루투가 이런 곳에서 살 수도 있어. 너가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떠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놀랬어요, 좀. 저한테는 그 공간이 되게 현실에 발붙이고 살기 어려워하는 아루투가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고 유토피아 같은 공간?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잠깐 찾아온 손님처럼 떠나는 그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도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다 모여서 자죠. 거의 뭐 수련회처럼.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설마 계속 여기 있을라나 생각했어요. 뭔가 잘 살고 있는 이탈리아를 보면서 뭔가 한편으로 좀 안도도 하고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되게 그냥 트럼블리들 사이에 있던 것보다 오히려 좀 더 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근데 뭔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란 느낌은 좀 아닌? 계속 떠돌아다닐 사람처럼 생각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 아르투와 저를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이입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된 캐릭터에. 이 영화는 아르투의 모험이라고 할 정도로 아르투가 중심의 인물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르구나.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유토피아인 곳은 있을 수 없고 뭔가 자기가 찾고 있는 게 다 다르다? 맞아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아르투가 이제 이탈리아랑 입맞춤 하는데 그러다가 안 된다. 약간 이렇게 거리를 갑자기 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몰래 떠나게 되는데 뭐 눈이 둘이 마주치긴 하지만 저는 그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렇다 생각했고, 그리고 아직 베니아미나와의 그 붉은 실이 그거를 서로 뭔가 못 놓고 있어서 그게 뭔가 아직 아르투가 붙잡고 있든 아니면 그 끈에 자기가 매여 있는 거든 뭔가 그거를 어쨌든 풀러 가야 하는 그런 사람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그 감독님이 개봉 인사 같은 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 수입한 업체 그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 사람마다 다 다른 키메라를 찾는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키메라는 도달할 수 없다. 여건이. 그래서 너무 영화 너무 좋다. 그 다른 키메라라는 말이 너무 맞아. 좋아요. 다른 키메라. 저는 또 다른 인터뷰 같은 거에서 봤던 내용 중에 이 영화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게 사랑이란 게 뭔가 좀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그 느낌이 있고 그런 공허를 채워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그 아르투도 수맥을 찾잖아요. 그래서 영화 만들면서 진짜 그 수맥 찾는 분들을 이제 만나보고 했는데, 뭔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그거를 쫓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기는 이해를 했대요. 그래서 아르투도 자기가 잃어버린 그 베니아미나의 얼굴 또는 키메라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자기가 잃어버린 뭔가 근데 그게 모두에게 이해받을 수 있거나 모두가 같은 게 아니라는 것. 맞아. 각자의 뭔가 그 공허의 구멍이 좀 모양이 다른 거죠. 거기에 맞는 뭔가가 따로 있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행복 같은 것들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걸 향해 가고 그걸 찾은 순간에 영원한 행복을 느끼는 그래서 진짜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원도 행복. 영원도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비관적인가 싶지만 근데 이게 비관도 아니고 그냥 비관도 절망도 아닌 삶의 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까요? 근데 그런 걸 왜 바랄까요? 그런 도달할 수 없는 것에 계속 향해 가는 마음. 그러니까 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그냥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 방금 인터뷰 내용처럼 뭔가 자기 곁에 당장 없는 거를 뭔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뭔가 그거를 뭔가 가지게 되면 또 다른 없는 무언가를 계속 찾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먼 것까지 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뭔가 아르투가 트롬볼리랑 있지만서도 좀 다른 그런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방인이란 것도 물론 그렇지만 트롬볼리들은 그냥 정말 도구를 해서 이걸로 돈을 벌어서 그냥 빵이라도 사 먹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아르투는 그 악사들이 부르는 노래에서도 고고학자가 되려고 했지만 못 되고 도굴꾼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는 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저 이게 되게 좋았어요. 정말 아르투는 도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뭔가 숨겨진 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또 그 트롬볼리는에게 유물은 그냥 돈, 그냥 이걸 자기의 삶, 살아야 되는 뭔가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르투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그것만의 뭔가 가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또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사랑? 사랑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악사가 부르는 노랫말 중에서 삶의 충만함을 찾으려 한다? 아르투가? 근데 맞아. 그거를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주변에서 찾으려고 뭔가 어떤 집단에 속해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겪는 진짜 1차적인 즐거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과 내가 내면에서 정말 바라는 그런 충만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오는 그 괴리를 조금 느끼면서도 아르투도 도굴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행위인 그 유물을 파는 것? 그것을 하려면 도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하는 동시에 뭔가 자기를 깎아먹는 그 모순이 참 신기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맞아. 그리고 즐거워 보이는데 그 아르투는 점점 말라가고. 맞아.
그래서 뭔가 트롬볼리랑 같이 있지만 트롬볼리에 속해 있다고 하긴 좀 어렵고 이탈리아에 살지만 아직도 이방인으로서만 보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캐릭터고 그래서 라짜로랑도 좀 비슷하게 생각이 돼서 좀 그런 신화적인 존재, 좀 신적인 존재 같다고 느껴지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옷도 신선 같은 새하얀 옷을 계절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고 혼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계속 땅 위를 사는 지금 현재의 사람들과 땅속 세계, 뭔가 죽은 사람들의 세계, 이 세계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루트는 그거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는 뭐 걸쳐져 있는 사람 같은데 저는 보면서 점점 아루트는 하늘에 속한 사람 같았어요. 뭔가 새의 이미지가 꿈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하늘로 가야 되는데 계속 땅속만 파고들어 버리는 좀 가질 수 없는 거를 찾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종종 나오는 얘기가 희망이나 믿음에 대한 대사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그것들이 대체로 플로라 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플로라 부인이랑 아루투가 굉장히 닮은 캐릭터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둘 다 그 베니아미나가 죽었지만 그냥 사람들은 걔 죽었다 이미 다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둘은 뭔가 그거를 좀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찾을 수 있다 다시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플로라 부인이 계속 하는 얘기가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뤄진다 희망을 가지면 될 거다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루투한테도 적용되는 얘기 같았어요. 그래, 찾을 수 없다고 단정 짓지 않기. 그래서 뭔가 그 플로라 부인이 그 오래된 저택 같은 데서 살거나, 뭔가 딸들은 요양원 좋은데 알아놨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그런 현실과 좀 그분도 떨어져 있고 노래를 한다는 것도 저는 좀 그 집안일을 하는 이탈리아랑 되게 대조적인 걸로 느껴졌어요. 뭔가 그런 실질적으로 삶을 사는데 노래는 없어도 될 수 있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뭔가 그거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 같아서 둘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둘이 되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 고집이 참 좋아요. 맞아. 그래서 아루투가 이제 여신상, 그 키메라 상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여신상을 찾게 되는데 저는 원래도 뭔가 조각상을 보면 뭔가 좋았어요. 뭔가 되게 묘하고 그래서 조각상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조각상을 발견했을 때도 좋았고 그걸 바다에 던져버릴 때도 좋았고 그냥 그 나온 게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저 여신상 발견하는 장면 얘기해 볼까요? 파묘? 파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니 그 막 찾아보다가 어떤 이제 리뷰 기사글의 제목이 아름다운 파묘? 아름다운 이탈리안 파묘랬나? 뭐 그랬는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나름. 그리고 좀 통하는 느낌도 있다고 들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개봉도 하고. 일단 저는 그 무덤의 그림들이 흩어지고 옅어지는 장면? 그 장면 너무 좋았어.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마법같이. 맞아. 왜냐면 누군가 옛날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그 가치를 훼손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서 이랬어요.
이러면서 봤어요. 그게 되게 영화 속에서는 이제 클로즈업해서 그거를 자세히 보여주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거를 직접 볼 일은 아마 없을 거고 되게 뭔가 마법 같은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샥 사라지는 그 빛깔이 사라지는 게. 근데 이제 그 도굴꾼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그럴 때도 많이들 얘기하는 내용이래요. 정말 그거를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 빛깔이 사라진다고. 그러고 이제 그 펠리니의 영화 중에 로마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비슷한 장면이 있대요. 그래서 그 도굴꾼들도 그 장면을 언급도 할 정도로 뭔가 마냥 거짓말은 아닌 정말 좀 실제로 눈으로 보일 수 있든 없든 뭔가의 가치가 좀 훼손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실제로 발견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릴까요?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진짜. 일부러 하에서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런 그림이나 조각상 같은 예술 작품을 보면 감동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감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저는 그 시간? 만드는 시간을 떠올리게 돼요. 예를 들어 조각상도 되게 섬세하게 엄청 단단한 돌을 만든 거잖아요. 그걸 깨가지고. 그리고 그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렸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가 느끼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게 뭔가 그 작품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런 특히 고대의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마음이 뭔가 이상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막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야자키 하야오 관련해서 책 읽으면서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생각이 났는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도 되게 폐허에 대한 이미지가 종종 나오고 그거를 좀 슬프고 좀 애상적인 느낌으로 보면서도 거기서 다시 뭔가 일어날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평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공감을 하면서도 왜 그 사람이 폐허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금까지 버틴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면서. 뭔가 만들어졌을 때 노력보다는 이게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뎠고 어떻게 내 앞에까지 왔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좀 감성적이게 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도 그걸 생각할 것 같아요. 더블로. 더블로. 오. 그래서 거기서의 아르트가 너무 좋아요. 그 무덤을 신전을 발견했을 때 그 아름다움에 눈을 떼지 못하고 뭔가 세상을 그러니까 현실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 다 좀 뒤로 제쳐두고 그것만 보고 있잖아요. 맞아. 다시 감옥에 가도 상관없는. 뭔가 그 여신상과 자신 둘만 있는 거의 그런 느낌으로 푹 빠져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트롬볼리 중 한 명이 목을 그냥 단번에 부셔버리잖아요. 그때 저 너무 놀랐어요. 저도. 너무 그리고 정말 와르르 아르트처럼 마음이 와르르 되는. 근데 약간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는. 그러니까. 그 당연함? 정말 그게 이제 트롬볼리들이 그 유물들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뭔가 충격적이게 보여준 것 같고. 근데 또 그 경찰인 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좀 더 뭔가 큰 조직이잖아요. 네. 뭔가 그 트롬볼리들은 정말 동네 좀 양아치라면 그 사람들은 정말 조폭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인데
뭔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트럼블리들한테는 뭔가를 발견하면 이걸 깨서 갖고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였고 아르투는 뭔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름다운 걸 보존해야 하니까. 근데 만약 그 뒤에 온 그 조직들이 그 사람들도 깨서 그걸 갖고 나갔다면 별로 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기계를 이용해서 그 온전하게 꺼내잖아요. 그게 뭔가 되게 그게 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목을 깨는 것보다. 그 배에다가 끈을 둥둥 묶어놓은 게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거를 그렇게 들어 올리는 게. 맞아. 불경스럽다. 뭔가 그 여신상은 그 자리에 그 무게를 지키고 항상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근데 그거를 들어 올린다.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이 없는 여신상을 지금까지 남자인 줄 알았던 스파르타코라는 이름의 얼굴이 없는 그 사람이 배 위에서 경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감독의 언니인 알바 로르바케르죠. 이제 그 사람이 얼굴이 밝혀지고 그 트롬볼리들은 얼굴을 들고 그 배에 이제 가서 협상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르투는 막 한껏 쓰다듬다가 그걸 바다에 던져버려요. 전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 바다에 던지고 나서 물속에서 가라앉을 때 약간 석상 얼굴이 물 위를 보는 것 같은 장면도 있었던 그것도 좋았어요. 맞아. 점점 멀어지는. 맞아. 그 빠지는 입장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게 땅 위에서가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물 위에서 이게 벌어지고 물 아래로 잠겼다는 게 좋았어요. 약간 신화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르투가 그 수맥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어쨌든 그 사람은 물의 그 흐름을 뭔가 물 줄기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다에서는 물이 너무 가득하니까 그 줄기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르투도 이젠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이제는 이걸 찾았으니까 자기는 여한이 없다?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이 사건으로 이제 트롬볼리 친구들은 이 아르투를 이제 따돌리게 되죠. 비웃고 막. 없는 사람 같이 하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큰 돈을 벌 기회였는데 그거를 아르투 때문에 놓쳤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르투는 뭔가 더 꾀재재해지고 맞아요. 뭔가 더 꾀재재해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뭔가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조직 같은 그 사람들이 어쨌든 얘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다니까 한번 네가 찾아봐라 했는데 그거는 공사장 같은 데서 찾잖아요. 참 그것도 뭔가 아르투가 있던 같은 시대인데도 뭔가 시대가 변한 느낌?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이때 그 되게 반가운 얼굴이 나오잖아요. 물론 알바로 로르바케르도 반가웠지만 이 행복한 라자로에 나왔던 배우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 탕크레디였죠? 그 역을 맡았던 배우가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뭔가 외국어인지 뭐 알 수 없는 말을 막 중얼거리고 금 같은 거를 품고 있던 사람인데 그래서 아르투가 뭔가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으니까 뭔가 그 능력도 뭔가 제대로 발휘 못하는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좀
신적인 존재랄까? 뭔가 뭐랄까? 아무튼 뭔가를 바라고 뭔가 대신할 존재를 항상 내세워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서 뭔가 그 탕크레디 그 배우가 그거를 다음을 차지할 사람 같은 존재? 만약 네가 지금 못 찾으면 너는 없어도 돼. 이제 얘로 우리는 뭐 찾아다닐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르투가 되게 불쌍했어. 근데 아르투도 되게 뭔가 이 영화 내내 되게 자기만의 그런 탐색을 하지만 근데 항상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연결고리가 끊긴 뒤에 아르투가 자신의 탐색을 뭔가 계속 할 수 없었다는 거? 그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엔 아르투가 죽기는 했지만 근데 뭔가 죽기 전에 그래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그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거가 뭔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는 좀 매몰되는 느낌 자기 안에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 뭐 존재도 그 주변에 사람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 맞아. 같아요. 그러면 결말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그 굴에 혼자 떠밀려서 들어갔다가 입구가 무너져서 이제 혼자 고립이 되죠, 그 안에. 이제 그래서 그 정말 땅 위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정말 아르투는 이제 죽었다 이러고 그래서 아르투에 대한 뭔가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평판 같은 게 뭐 그냥 도구라던 애고 신비한 능력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기치던 애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죽었다.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은 이렇게 끝내버릴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 뒤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그 이제 베니아미나의 붉은 실을 찾아서 아르투가 진짜 그 찾고 있던 그 얼굴을 마주하게 되죠. 저는 이게 되게 행복한 결말이라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도 뭔가 이탈리아 옆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계속 뭔가를 떠나고 뭔가 다른 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르투가. 그래서 저는 좀 그리고 베니아미나도 땅속의 존재로 계속 나오긴 했지만 그 꿈에서는 계속 베니아미냐가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위를 걸어 다니는데 그 실이 박혀 있잖아요, 땅에. 그래서 뭔가 저는 베니아미나도 아르투처럼 좀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사랑을 했고 둘이 서로 알아봤던 그런 사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박혀 있어서 이 사람도 아직 못 떠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르투가 붙잡고 있던 거 혹은 이제 베냐미냐가 묶어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뭔가 서로 아직 얽매여 있었고 그거를 이제 풀어서 뭔가 한풀이 해주듯이 이제 그거를 맞아. 그 실을 풀면서 둘이 이제 행복하게 재회하고 둘이 원하던 세계로 함께 가는 그런 결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화 같다.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베냐미나를 보여줄 때 항상 밝고 환한 곳에서 맞아. 있는 존재로 그리는데 아르투가 되게 어두운 그러니까 암흑 같은 곳을 지나야 베냐미나를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경계를 잘 보여준다 생각했고 실이 걸려있는 곳에 빛이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실을 계속 당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뭔가 땅이 뒤집어진 곳에서
그 뒤집어진 그 반대편에 막상 가보면 거기는 온전하게 서 있는 밝은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아르투가 있고 실은 끊어지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 세계와의 끈을 더 이상 이어놓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런 세계 안에서 둘이 행복하게 살게 된 결말. 맞아요. 그래서 베냐미냐가 그 첫 장면에서도 태양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이런 말도 하고 그리고 어깨 이 등 뒤에 작은 태양 타투도 있고 해서 땅속의 사람이라기엔 너무 빛을 가진 그런 밝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속해 있다 생각해요. 아무튼 너무 아름다워. 영화 보고 나서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계속 이랬어요. 그럼 저희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들 각자의 영화관 하면서 영화 및 녹음 소감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 얘기? 삶에 지지 않는다? 뭔가 자기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삶의 여러 조건들에 반하는 것일 때 그걸 지킬 수 있고 그걸 계속 찾을 수 있는 그런 힘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뭔가 빛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서 좋았습니다. 저는 감독님 인터뷰 중에 되게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 칸느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한 인터뷰인데요. 거기서 이제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또는 관객들이 어떻게 그 감독님의 영화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대답인데 일단 그 영화를 보고 관객들이 나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러면 갑자기 도시의 소음들, 뭐 일상의 소리들이 밀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뭔가 전에는 안 들리던 새소리라던가 뭔가 항상 있었는데 느끼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감각의 예민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새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 에스트리아인들에게 새는 운명을 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칸느 영화제에 있는 동안 되게 아무래도 큰 영화 축제니까 온갖 헬리콥터며 인터뷰며 사람들 소리며 그런 소음 속에 있었는데 호텔에 있는데 호텔 옆에서 그 맷비둘기의 노랫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다 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그냥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정말 감정과 비슷해서 왠지 감독님과도 실로 연결된 게 아닌지 그런 연결점이 깊었네요. 네, 그러면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